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5회 이대서울병원 협력병원과 함께하는 런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진료협력센터 윤하나 센터장님께서 원장님들께 인사 말씀 드리고자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희 진료협력센터 부센터장이신 비뇨의학과 김명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대서울병원 진료협력센터의 부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뇨의학과의 김명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이 자리는 저희 협력센터의 센터장이신 윤 교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원장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지금 제주도에 그 현역병원에 MOU를 체결하러 지금 가셔서 부재 중이신 관계로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은 여러 원장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지금 저희 병원에서 외과 분야에서 특히 이제 굉장히 지금 저희 스타로 각광을 받고 계시는 두 분의 젊은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를 이제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고 또 앞으로 저희 병원 많이 도와주시고 또 지금 감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진료 보시는 중에도 여러 원장님들 건강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 그럼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대서울병원 외과 노동태 교수님께서 대장암과 로봇 수술에 대하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노경태 교수님은 대장암, 직장암, 종막암 등의 질환을 전문으로 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대서울병원에서 대장암원외과를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장암 치료에 있어서 로봇 수술의 역할과 적용 범위, 장점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에 개봉한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영상은 주인공 샘 위디키가 처음으로 오토봇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변신 로봇 군단과 조우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로봇은 만화나 영화로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지능을 갖고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로봇은 아직 없지만 산업체뿐만 아니라 로봇 청소기, 로봇 서빙 로봇 등 실제 우리 생활에서 우리의 편의를 도와주는 로봇을 요즘에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료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로봇이 개발되어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과 영역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서전이 독립된 콘솔에 앉아서 환자에게 도킹되어 있는 로봇을 조종하는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카메라로 수술 타겟을 보면서 그 세 개의 로파를 조종하며 보통 수술은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로봇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수술용 로봇 기술도 지난 20년간 많은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새로운 모델이 개발될수록 시스템은 보다 더 다루기 쉬워졌고, 에너지 디바이스와 로봇 스테이플러 등 이제 어드밴스드 인스트루먼트가 장착되면서 수술을 쉽고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봇 수술에서 로봇팔은 사람 손목 관절 기능을 갖고 있으며 보다 확대된 3D 시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번 시스템을 이에 골반 안에서와 같이 이제 좁은 공간에서 보다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을 비교하는 영상입니다. 복강경 수술은 보시는 것처럼 익숙하지 않은 어시스트와 함께 할 경우에 이렇게 수술의 진행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지만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세 번째 팔을 서전이 직접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많이 없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불안하게 흔들리는 영상이 없이 고정된 그리고 확대되어서 미세 구조물까지 확인이 잘 되는 시야를 얻을 수 있어 보다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과 로봇 수술의 장점에 힘입어 로봇 수술은 전 세계적으로 그 건수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그 성장이 잠깐 주춤하기는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로봇 수술은 약 120만 건 정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 약 6,000대의 로봇 수술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아시아에도 약 900대의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외과 영역에서도 그 성장세는 뚜렷해서 2019년 전 세계적으로 48만 건 이상의 로봇 수술이 진행되었고 대장 수술의 로봇이 허니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콜로렉탈 수술 경우만 봤을 때 그 건수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전 세계적으로 2019년 약 9만 건 이상이 시행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로봇 수술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2005년 처음 시행된 이래 많은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그 건수 역시 급속히 증가하여 2020년 3만 건 이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걸쳐서 65개 기관에 106개 로봇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국내 외과 수술에서는 로봇 수술의 시행 건수가 역시 급격히 증가해서 2020년에는 6천 건 이상이 시행되었습니다. 수술 타입별로 봤을 때 로우 엔텔 리섹션이 콜레시스트 성장세가 2020년 코로나 사태 등으로 약 1,400케이스가 시행되었고 2021년에는 8월까지만 해서 1,000케이스가 넘게 시행되었습니다. 콜로렉탈 수술에서 현재까지 로봇은 대부분 직장 수술에 국한되어 약 90%가 직장 수술이고 10% 정도만이 이제 콜론 수술에 이용되었습니다. 기존의 복강경 수술에 비해 좁은 골반각 내에서 로봇 수술의 이점이 10분 발휘되기에 이와 같은 직장 수술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확대에 힘입어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2018년 싱글 포트를 이용하여 3개의 로봇팔과 카메라가 수술 필드로 진입 가능한 다빈치 SP 서지컬 플랫폼을 런칭하였습니다. 기존의 멀티포트 시스템의 경우에는 수술 타겟에 적당한 인스트루먼트의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유지하면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면적의 이런 서피스 에어리어가 필요했던 반면에 S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한 가지 암에 2개의 플렉서블 조인트가 있어 싱글 포트로 접근하더라도 적절한 그 인스트루먼트에 이런 트라이앵귤레이션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좁은 공간에서 수술에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SP 시스템의 카메라와 로봇 암이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카메라에도 역시 더블 조인트가 있어 보시는 것처럼 30도 다운뷰, 0도 뷰, 30도 업뷰 등 다양한 각도에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싱글포트 서저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카메라와 인스트루먼트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하나의 어세스 포트를 통해 모든 기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와의 컬리전이나 다시 도킹하는 일이 없이 복강 내 전 영역에 접근 가능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멀티 쿼드런트 서저리는 콜로렉탈 서저리, 특히 콜론 수술에 있어서 유용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멀티포트 로봇 수술에 비해 싱글포트 로봇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를 통해 로봇 수술의 인디케이션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SP 로봇 수술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약 5,500케이스 이상이 이루어졌고 이 중 2,000케이스 이상이 한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주로 비뇨기과, 주경부외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산부인과와 비뇨기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총 9개 기관에 10대 SP 시스템이 설치되어 이용 중입니다. 분기별로 봤을 때 국내에서 SP 수술은 꾸준히 증가해서 2021년 1분기, 2분기에 각각 700케이스 이상씩 시행되었습니다. 외과 전체와 콜로렉탈 수술에서 SP 이용을 봤을 때도 역시 2020년 기준으로 외과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약 100케이스 가까이 시행되었고 콜로렉탈 수술의 경우 2019년에는 약 150케이스, 2020년에는 약 120케이스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콜로렉탈 로봇 수술 중 SP 시스템의 비중은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최근에 SP 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술을 시작하고 있어서 향후 SP 시스템을 이용한 콜로렉탈 수술이 확연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계별로 봤을 때는 렉툼보다는 콜론 수술에 있어 SP 이용이 더 활발해 보입니다. 이는 기존의 콜로렉탈 서저리에서 로봇 수술이 주로 렉탈 캔서 서저리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콜론 수술에 있어서 로봇 수술의 이용 확대에 SP 시스템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기존의 10%에서 이루어졌던 로봇 콜론 수술이 SP 시스템을 이용해서는 40% 정도로 보다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SP 로봇 수술이 복강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단일공을 통해 로봇 카메라와 3개의 로봇팔이 복강 내로 진입하여 수술이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로봇 카메라는 3개의 로봇팔 아래에서 타겟을 비춰주게 되고 복강경 수술과 비슷한 방법으로 세 번째 팔은 타겟을 위쪽으로 트랙션하고 나머지 2개의 팔을 메인으로 하여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과정은 시글론 캔서에서 림프노드를 하비스트하고 혈관을 결착하기 위해서 IML을 박리하고 이어서 시그모이달 아터리와 베인을 라이게이션하는 과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술의 범위가 좁은 싱글 타겟에서 수술은 기존의 수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베슬 라이게이션에 사용하는 클립은 로봇 클립을 사용하고 있고 아직 어드밴스 에너지 디바이스는 연결되지 않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요 혈관을 박리하고 림프노드를 하비스트하는 정밀한 수술도 이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SP 수술이 기존의 멀티포트 수술에 비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복강 내에서 360도로 회전이 가능하여 어디든 원하는 부분의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여드리는 영상은 궤양성 대장염 UC 환자에서 직장암이 생겨서 환자는 전대장 절제술과 회장낭 항문 문합술을 SP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먼저 IMA를 라이게이션 했고 지금은 IMV를 라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팬크레아스 로보드에서 박리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스플래닉 플렉셔에서 스플래닉 하일럼과 이런 스플래노콜릭 리가먼트를 디비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치를 이동하여 레프트 사이드 콜론의 레터럴 어태치를 디섹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플래닉 플렉셔까지 완전히 모빌라이제이션이 되고 나서 렉탈 캔서를 수술하기 위해 골반 내로 들어갑니다. 수술은 포스티리어 렉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360도로 렉툼을 디섹션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수술은 기존의 멀티포트 로봇 시스템과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펠빅 플로어 보이고 렉텀의 엔테리어 월과 버자이나를 디비전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푸보 렉탈리스를 지나서 에널 캐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렉텀 수술이 끝나면 타겟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어센딩 콜론을 모빌라이제이션 해주게 됩니다. 디오디넘과 팬크레아스에서 어센딩 콜론의 메소콜론을 디비전하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서브 헤파틱 에어리어까지 디비전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센딩 레터럴 어치먼트를 방해하여 어센딩 콜론의 모빌라이제이션을 하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모멘텀을 디섹션 해주게 됩니다. 완전히 콜론이 방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완전히 방리된 대장과 직접을 굿을 통해 꺼내어 자르고 회장낭을 만들어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검체 사실 보시면 전체 대장과 직장이 단일공을 통하여 완전히 절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P 로봇의 또 다른 장점은 수술의 퀄리티는 유지한 채 미용적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여러 가지 콜로렉탈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수술 후 환자의 운드 사진으로 수술 후 2주 된 운드는 스러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스페시멘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 디섹션 마진의 획득한 림프노드 개수 중에서 기존의 멀티포트 복강경 수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 토탈 프록토콜렉토미에서부터 시작하여 울트라 LAR 토미 등 기존의 복강경 수술이 가능한 범위는 대부분 SP 로봇 수술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리오퍼레이션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컴플리케이션은 없어 그 안정성도 보장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현재까지 대장 직장 수술에 있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용한 대장 수술을 함께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SP 로봇 수술은 기존의 로봇 수술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복강 내 수술 구역이 제한됨을 극복하여 복강 내 어디든 접근이 가능하며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동시에 비용적 효과 극대화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데이터가 더 축적되어 비교를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기존 수술 방법의 컴패러블한 서지컬, 온콜로지컬 결과를 수 있다고 생각되며 향후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롱텀 아웃컴과 펑셔널 아웃컴이 수술 방법을 대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앞으로도 이대 서울병원 대장암내과는 더 많은 대장암 환자들이 최소한의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성공적인 수술을 받아 완치에 이룰 수 있도록 로봇 수술을 발전시켜 인간의 곁에서 그들을 도와 생명을 지키는 로봇인 터미네이터처럼 협력병원 원장님들을 도와 우리 지역의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공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대 서울병원 위장관내과의 이윤택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서 브런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비만 대사 수술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비만 수술로 시작을 했다가 대사 질환의 치료 효과까지 입증이 되면서 정식 명칭이 비만 대사 수술이 되었습니다. 네,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병원에서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에서는 비만 대사 수술이 어떨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희 이제 서울병원 데이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만은 아시아 기준으로는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부터가 비만으로 정의됩니다. 이제 전체 WHO 기준은 30인데 아시아인들은 기준을 5 정도 낮게 잡아서 25로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만은 계속 늘어가 있는 추세고 비만 환자가 늘어갈수록 동반 질환까지 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만 수술에 대한 거의 처음으로 나오는 이제 그 메타 아날리시스 논문이고요. 2004년도에 나온 논문이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비만 수술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비만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그 치료 효과가
입증이 된 걸로 나온 논문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반된 질환들,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 그리고 뭐 수면 무호흡증까지도 같이 치료할 수 있다라고 발표된 이제 거의 시초가 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NEJ 실린 논문이고요. 이 논문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비만수 대사 수술이 보험이 되는 이제 가장 밑바탕이 된 논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비만 수술과 그 다음에 내과적 치료, 당뇨의 내과적 치료를 비교를 해봤을 때 보시면 이제 체질량 지수 변화를 봤을 때 내과적 치료보다 압도적으로 비만 수술, 여기서는 이제 위 소매 절제술과 위 우회술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그 효과가 5년째까지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비만 대사 수술을 보험 급여화하자라는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원래는 한 2016년, 17년 정도에 급여가 될 예정이었으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2019년부터 비만 수술이 보험이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비만 대사 수술이 보험되기 전에는 병원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했던 게 보험 급여 적용이 되면서부터는 환자 부담금이 300만 원 아래쪽으로 거의 한 200만 원 후반대 정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만 수술뿐만 아니라 대사 수술, 당뇨병에도 이제 치료 효과를 입증받아서 아직 이거는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내과적 치료가 실패한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는 비만 체질량 지수가 30이 안 되더라도 신의료 기술로 보험 급여 적용이 일부 되게 이제 저희 보험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급여 적용 기준을 보시면은 체질량 지수가 35가 넘으면 이제 무조건 보험 급여가 되고요. 체질량 지수가 30이 넘으면서 합병증이 동반한 경우 역시 보험 급여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합병증을 보시면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뭐 거의 대부분의 질환이 다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체질량 지수가 30이 넘으면은 보험 적용이 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질환이 없으시더라도 위식도 역류증이나 아니면 관절 질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검사하면 나오시기 때문에 체질량 지수가 30이 넘으면은 급여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선별적으로 급여 적용되는 거 30이 안 되더라도 체질량 지수가 27.5가 넘으면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한테는 역시 또 급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사 수술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가장 예전에 가장 많이 했던 건 이제 위 벤술이라고 해서 위를 그냥 묶어버리는 겁니다. 묶어서 못 먹게 하는 수술이고요. 사실 수술 직후 합병증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개인 병원에서도 간단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어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했던 수술이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못 먹게 하는 거 말고는 다른 장점이 거의 없고 몸 안에 이 밴드라는 이물질이 남아 있어서 이게 장기적인 합병증을 일으켜서 이제 세계적으로는 한 2010년 이후부터는 점점 줄는 추세였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간편하게 수술할 수 있다라는 걸로 2016년까지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때 한창 이슈가 됐던 이제 고 신해철 가수님이 요 수술을 받고 합병증으로 돌아가셔서 그래서 2016년 이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위 밴드 수술을 거의 안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하는 수술, 그러니까 현재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은 위 소매 절제술입니다. 위 소매 절제술은 음식물이 통과하는 길 거의 한 손가락 2개 정도 길 남기고 나머지 위를 잘라버리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원래는 이제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위 소매 절제술과 12지장 우회술 시행할 때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서 복잡한 수술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매절제술을 먼저 하고 한 1년 정도 체중 감량을 한 다음에 좀 더 복잡한 수술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 수술이었었는데, 이 수술만으로도 체중 감량 효과와 그다음에 동반질환 개선 효과가 좋아서 요즘은 이 수술을 단독으로 시행을 많이 합니다. 이 수술은 잘라내기만 하고 다시 장을 분합하는 있는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합병증이 적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음식물 내려가는 길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영양 결핍이 적습니다. 근데 그만큼 간단한 수술이면서 단점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체중 감소가 효과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 사실 왜 의문이라고 표시를 했냐면요. 뭐 5년까지 추적 관찰을 했을 때는 우회술과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는 이제 논문이 발표가 돼 있긴 하지만은 그냥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음식물 내려가는 길이 바뀌는 우회술보다는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 다음 단점은 위식후 역류 증상이 좀 심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역류 질환이 심하셨던 분들은 이 수술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수술은 우회술이라고 하고요. 이제 위를 식도 바로 아래쪽에 한 손가락 2개 정도 공간만 남겨놓고 남은 위를 절단한 상태에서 밑에서 소장을 끌어올려서 붙여줍니다. 음식물 내려가는 길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이제 지금은 소매절제술이 조금 더 많기는 한데 한때는 위우회술이 제일 많이 했던 수술입니다. 당뇨 개선 효과도 좋고요. 하지만 아시아 지역,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위암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 남아있는 위를 위내시경으로 검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위암의 조기 발견이 힘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환자들한테 권유할 때는 꼭 이런 거를 설명드리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소매절제술 및 12지장 소장 우회술이라고 해서 이제 원래는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위 소매절제술을 먼저 하고 체중 감량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제 소장 우회술을 같이 시행했던 건데 요즘은 소매절제술만으로도 효과가 좋아서 소매절제술 단독으로도 많이 하는 수술이고요.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좀 효과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효과가 부족할 거로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매절제술과 12장 소장 우회술을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 수술은 장점은 위우회술과는 달리 위에 내시경 검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회술을 시행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이런 우회술이 들어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좋다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영양결핍의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처음부터 당뇨가 심하시거나 아니면 초고도 비만이신 경우에는 소매절제술과 우회술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은 우회술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가 점점 감소를 하고 있고, 감소하는 이유는 소매절제술이 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매절제술이 이제 합병증이 적고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46% 정도, 지금은 이게 거의 5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소매절제술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고요. 아시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암의 위험도 때문에 위우회술이 그 서양만큼 많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 소매절제술은 거의 60% 가까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 소매절제술과 위 우회술의 효과를 비교한 논문 2개를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논문상에서는 두 수술의 효과가 이제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장기적인 효과에 좀 의문을 가질 뿐, 이렇게 위 소매절제술 효과가 적다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5년 추적 관찰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10년 이상 추적 관찰을 했을 때는 통계적으로도 차이를 보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수술 두 개입니다. 이거 역시 이제 위소매 절제술이 우회술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좋다라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이고요. 앞에 두 논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았지만, 이거는 이제 당뇨 환자의 경우 그 수술 후 1년 뒤 결과에서는 위우회술이 확실히 위소매 절제술보다는 효과가 좋더라 하고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근 논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위소매 절제술이 안전하기는 하지만 우회술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효과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령 환자의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젊고 동반 질환이 없는 환자분들은 이제 2차 병원급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양지병원이 제일 비만 대사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기저질환, 심장 질환 같은 것도 심하시고 고령 환자인 경우에는 이제 2차 병원에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 후 회복을 하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대학병원급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개복 수술에서 복강경 수술로 넘어올 때도 이제 고령은 어느 정도 복강경 수술이 위험하지 않겠냐 했었는데 이제 기부가 발전하고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고령 환자에서도 복강경 수술은 안전하다라고 나왔고요. 비만 수술 똑같습니다. 초반에는 고령은 비만 수술을 하면 안 되는 상대적인 그런 적응증이 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복강경 수술이 대중화되고 안전함이 입증되면서 고령 환자에 대해서도 비만 대사 수술을 할 수 있다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논문은 그 여러 가지 논문들을 다 종합해서 살펴본 논문이고요. 비만 대사 수술이 고령 환자에서는 안전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효과까지 입증된 논문입니다. 요거는 이제 서양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온 논문이고요.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대만에서 한 5년 전에 한번 고령 환자의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아시아 쪽에서 고령 환자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해서 나온 논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의 고령 환자 비만 대사 수술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외과학회 때 발표했던 내용이고 아직 논문으로 출판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 병원 합쳐서 데이터를 모았고 저희는 이제 55세 기준으로 55세 이상과 이하로 나눠서 이제 환자분을 비교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이 체중이 더 많이 나갔고 그다음에 동반 질환은 고령층이 더 많았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하지만 그 지방간에 한해서만은 젊은 층이 좀 더 많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위소매 절제술이 양군에서 다 제일 많이 시행되었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을 보시면은 대부분 합병증이 적었고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이제 고령 환자에서 합병증이 더 많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술 효과를 본 건데요. 토탈 웨이트 로스에서 그러니까 그 체중 감량 효과는 아무래도 젊은 층이 수술 전 체중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체중 감량 절대적인 수치는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초과 체질량 지수 감소율이라고 해서 그 정상 체질량 지수 25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초과된 체질량 지수가 얼마나 감소했냐라는 보는 수치에서는 고령 환자나 젊은 환자나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반 질환 감소 효과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젊은 층에서 좀 더 그러니까 수술의 효과는 더 좋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령층에서 효과가 없었다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고 고령층에서도 효과는 있긴 하지만 젊은 층보다는 조금 효과가 적더라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고령 환자에서의 비만 대사 수술은 합병증은 거의 차이가 없어서 비슷하고 그
동반 질환 감소 효과는 젊은 층에 비해서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효과를 보인다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저희 병원 수술 기록이고요. 2019년 3월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23케이스를 수술을 했고요. 이제 이때까지는 제가 위 소매절제술만 시행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아직까지 큰 합병증 거의 없었고 대부분 수술은 이제 빨리 끝나면 보통 1시간 반, 좀 길어져도 2시간 안에 끝났고 빨리 퇴원하신 분들은 보통 수술하고 한 3일째, 2일째나 3일째 퇴원하시고 조금 오래 계신 분들은 한 일주일째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2월 이후에는 우회술, 좀 고도 비만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우회술까지 같이 시행을 했고 올해 우회술은 한 4건 정도 시행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큰 합병증은 없이 잘 회복해서 퇴원을 하였습니다. 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아까도 이제 비만 대사 수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병원은 이제 양지병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에 비해서 이제 이대 서울병원이 갖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기저질환이 있으시고 고령 환자분들한테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마취나 수술 후 뭐 중환자실 회복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복강경 수술, 뭐 위암 수술을 하든지 다른 수술 하든지 간에 이제 구멍 개수를 좀 줄이는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 수술도 보통 구멍 3개 내지 2개 정도 뚫고 하고 있고요. 비만 수술도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5개 뚫고 하지만 저는 보통 2개 뚫고 하고 많이 뚫어도 3개 뚫고 해서 이런 거가 이제 다른 병원의 비만 대사 수술에 비해서 이대 서울병원이 갖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외과 과장님이신 김광호 교수님께서 원장님께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대 서울병원 암센터장 김광호입니다. 우선 이 코로나 시국에 일선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원장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예년 같으면 연말에 여러 협력병원장님을 모시고 화합회장도 가지고 그렇게 하였는데 지난 2년간 그렇게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또 바쁘신 가운데도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게 병원에서 그 런천 심포지엄을 마련해서 오늘이 그 5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여러 원장님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에는 직접 이렇게 모시고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원장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광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대 서울병원 제5회 런치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원장님들 어려운 시간 내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